남자들의 긴장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탐색전 끝에 상대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는데요. 겉상 빅마와 모유층은 교제한 지 6개월 된 사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의 노래가 절로 나올 때죠. 사랑에 빠진 남녀의 결말은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죠.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금방이라도 식을 올리자고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수족에겐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저우훈이란 전통이 있죠. 달릴 주자에 혼인할 혼자를 쓰는 저우훈은 걷다라는 뜻의 못 써 쎄쎄를 한자로 표기한 단어인데요. 쎄쎄엔 성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자유롭게 잠자리를 갖는 일종의 난원제인데 모서족은 평생 2~3번 이상의 저우훈을 하죠. 走婚比较好吧。走婚的话，我们之间就是没有什么柴米油盐的这些琐事嘛，然后一直都处于这种恋爱的方式，就是说，新鲜感比较好嘛，就一直保持的时间要久一点。我们相互之间不会厌恶的那么快嘛，就没有什么家庭的琐事的话，我们的感情一直会有这样的基础的话，我比较喜欢走婚。 하지만 저우훈 초기엔 밤에만 몰래 만날 수 있습니다. 해질녘 한 남자가 골목을 서성이는데요. 30살인 아리고에겐 최근 애인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리고의 애인 모유첸이 사는 집인데요. 조심스런 휘바람 소리에 어여쁜 아가씨가 고개를 내밉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에 망설임 없이 벽을 오르는 아리고. 모수족 남녀는 13살이 되면 성인례를 치르는데 이때 여자에게 꽃방이라는 개인 공간이 생깁니다. 19살부터는 이 꽃방에서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창밖에 모자를 거는 건 안에 남자가 있으니 다른 남자는 접근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밤에 만나 동트기 전에 헤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있다는 건 알아도 누구와 만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데요.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跟陌生男人跟陌生女人要两个人处朋友关系嘛，白天也没有多余的时间一起啊，就怕别人看到，也怕父母知道，然后就晚上的时候就他就爬床进来，然后父母也不知道，然后这样就我们两个就可以说心里话呀，彼此也要了解的比较多一点，然后觉得两个人不合适呀，就好聚好散嘛，就父母也不知道，这也是我们摩梭里面的一种文化。 저우훈은 철저히 사랑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사랑이 식으면 헤어집니다. 어느 날 여자가 창밖에 남자의 가방을 걸어놓거나 남자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거기서 끝이죠.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여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한껏 멋을 내고 친구들과 함께 모유첸의 집으로 향하는 아리고. 모유첸 가족의 교제 허락을 받으러 온 건데요. 这个要等接我的人。谁来接你？那个他们家舅舅，最大的。 집안의 모든 의식을 주관하는 외삼촌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외할머니가 같은 육촌 이내의 친척이거나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사람만 아니면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저우훈인 아리고와 달리 저우훈이 처음인 모유체는 살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가족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모닥불을 향해 기도하고 외삼촌의 주관 아래 가족의 허락을 받으면 남자는 낮에도 자유롭게 여자의 집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생이죠. 가져 봐야 생이죠. 시켜 그거 하가말로 시켜 시집 관설로 시켜 어서 말아 굴려줘 루메라 굴려줘 어시 지지 시작으로 시켜 마가리니 시 호토조조 매 호토조 미 저우훈엔 현대사회의 법적인 결혼과 같은 이해관계나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전통대로 여자가 키울 뿐 양육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평생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죠. 저우훈을 원시인류의 결혼 형태로 보기도 하는데요. 법제사학자이자 문화사학자로서 가족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포문을 연 요한 요코프 바우펜의 저서 모권. 1861년에 출간된 이 책에서 바우펜은 원시사회는 나논제 사회였고 아버지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가계의 상속이 모계를 따르는 모권적 사회가 인간 사회의 원형이라고 주장했죠. 결혼은 남녀 간의 만남입니다. 모소족처럼 나논제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구성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같은 부족 내에서 짝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소수민족들은 외부하고 굉장히 격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결혼 그 동맹관계를 맺기가 여의치 않은 또 독특한 그런 소위 에스닉 민족 집단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다른 부족들하고 섞이지 않고 이런 경향들이 강한 소수민족들인 경우에는 아직도 종례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종례혼을 유지하다 보면 결혼 파트너의 선택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죠. 성적인 자유와 사랑을 지향했던 남녀의 결합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중국의 주역. 여기엔 결혼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혼인하러 온 남자들의 행렬을 도적대처럼 묘사한 것인데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주역은 그 혼인하고 도적하고 같은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럼 왜 같이 봤냐면은 혼인이나 도적은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친상간이라든지 혹은 같은 부족끼리의 종내혼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족, 다른 가문에서 갑자기 침입하듯 왔다고 해서 혼인 상징하고 도적은 역시 그 불의에 갑자기 닥친 그 위험이라고 봤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은 상징으로 봤습니다. 도적과 혼인을 같은 것으로 본 주역의 이 대목을 신부를 납치해오는 약탈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중국의 소수민족 중엔 약탈혼을 했던 부족이 꽤 많았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부족도 있습니다. 윈난성 서부 산간에 사는 징포족도 그중 하나죠. 전형적인 산골 마을인 이곳.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랬듯이 징포족 마을에서도 결혼은 대개 중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얼마 전 중매인의 소개로 아들의 혼처를 정한 마타이 씨. 그런데 징포족에겐 혼담이 성사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마을의 주술사가 긴 대나무를 모닥불에 달구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혼사를 치를 수 없고 절차를 지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혼담이 깨진다고 합니다. 뭘 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我现在准备的是，就说是要跟这个炸肘子，也就是敲瓜，就是为小伙子跟这个小姑娘合不合那个敲瓜那种啊。 멀리서 긴장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남자. 혼담의 당사자인 예비신랑 띵마젠입니다. 它是炸开以后才看的嘛，它炸是会炸的，但是它内容是在那个炸开以后才可以看得出来的。那里边是什么内容呢？他是看两个夫妻两个顺不顺啊，同不同心啊，还是感情合不合得来这些嘛。 띵마젠은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환호가 터집니다. 这我们最好呢，这个我们家来包了嘛嘎，这个供养好呢，就是这说了嘛，这个人就明白，这是要得了，其他讲究是真没有了。 대나무 표면이 실처럼 가늘게 쪼개져 있는데요. 이걸 꽃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이렇게 궁합 결과가 좋으면 양가 부모는 혼사를 허락하고 혼례일을 정합니다. 혼담이 성사되면 예비 신랑에겐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게 뭐죠? 글쎄요,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죠? 울창한 사탕수수밭에 몸을 숨긴 채 이동하는 모습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데요. 我要去抢我的新娘啊！听说她在这里干活。 신부감이 일하고 있는 유채밭에 도착하자 일행의 걸음이 갑자기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예비 신부를 덮칩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과 친구들의 습격에 속수무책 납치되는데요. 양가 부모 사이에 혼담이 오가도 당사자인 예비 신부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합니다. 약탈혼의 전통을 제대로 재현하려는 것이죠. 납치한 예비 신부는 결혼식 전까지 예비 신랑의 친척집에 숨겨놓는데요. 아무리 전통이라고 해도 신부 입장에선 많이 놀라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야거, 너와 와니 농농농 와니 무죄세. 신나고 인무 그냥 땜빠이 간대무 가이글로 스틴다세. 됐어, 검사. 갇혀있는 동안 중매인이 오가면서 예비 신부의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데요. 그럼 신부가 부모님은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女方反对的话了嘛，就是拿那些牛啊、猪啊，然后是已经做好了嘛，之前已经是沟通好了。如果他是反悔的话，就是做一些就是理性上的，就是牛，还有那个猪啊，还有那个猫，这些都是要做赔偿这些了嘛，还有被子这些。 약탈혼의 전통이 만들어낸 신부 납치. 이미 결혼식 날짜는 정해진 상태.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복을 기원하는 은색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한 마을 주민들이 징포족의 전통춤을 추며 띵마젠의 집으로 향합니다. 잔치 분위기가 확실한데요? 그럼 결혼이 성사된 건가요? 그런 것 같죠? 동네 꼬마들까지 아주 신이 났는데요. 잠시 후 띵마젠과 신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인공답게 두 사람 다 아주 멋지네요. 해피엔딩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멍석을 깔아놓고 혼례를 올리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를 보는 것 같아 정겨운데요. 백년 해로를 약속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므로써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결혼 방식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신부를 납치하는 약탈혼을 하게 된 걸까요? 약탈혼으로 결혼한 신랑 측 부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신김사고 꾼글로사란나 미야미야 네 란나 근잔라 신부는 징포족이 아닌 태국계 제족입니다. 인척간 결혼을 철저히 금하는 징포족에겐 다른 부족 여성을 납치하는 일이 흔했죠.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이스 헨리 모건은 시족 내에서 근친혼을 금한 것이 약탈혼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문명화된 사회에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 같지만 현대의 결혼식에도 약탈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면사포인데요. 북유럽의 게르만족이 신부를 약탈할 때 뒤집어 씌우던 어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죠. 결혼 반지도 약탈혼의 잔재라면서요? 네, 웨스터마크의 인류 혼인사를 보면 신부를 약탈했을 때 채워둔 족쇄가 결혼 반지의 원형이라고 하네요. 그 신랑 들러리들은 결국은 신부를 약탈하러 갔을 때 같이 그 동행을 했던 신랑의 친구들, 무장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쨌건 한동안은 신부의 그 가족들이 찾아다닐 테니까 얼마 동안 피해 있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허니문이라고 붙여놨는데 굉장히 이 모든 그 끔찍했던 기록들을 기원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약탈혼은 집안 간, 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죠. 그래서 약탈혼의 형식을 취하면서 신부 집에 돈이나 가축을 주는 거래혼 또는 매매혼의 전통이 생겼는데요. 也意思就是打比方就是处理这个送礼这个是你讨着那个比较有钱的比较有势力的那种人家是你牛都是要送10来头呢牛都要牵一个10头左右呢然后还送那个蟒啊大蟒都是10砍包啦那种啊它是一扎10抓那种啊中间扎那个10扎那个只打的大蟒才送那个那我是还送那些杯子那些个 로마 건국 초기에 있었던 로마와 사비니족의 전쟁도 여자가 부족했던 로마가 사비니 여인들을 납치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납치된 여인들의 중재로 전쟁이 끝난 후 로마가 사비니족에게 땅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는 약탈혼이 거래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약탈혼이 한동안 유행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관계가 이웃들하고 평화롭게 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제도화가 되게 되면 일종의 결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여성들을 아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럼 교환할 때는 그냥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 부족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여성을 데리고 올 때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혼례 비용을 우리는 보통 신부 때 브라이드 프라이스 또는 브라이드 웰스라고 그래서 신부의 값을 치르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부 값을 치르고 결혼하는 거래혼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의 엘레판틴 섬에서는 파피루스에 적힌 기원전 5세기경의 결혼계약서가 많이 발굴됐는데요. 신부 값의 내역과 이혼과 사망에 따른 재산 분배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왜 생긴 걸까요? They have the custom of the bride price, where in order for a man to have a bride, he needs to give her family a certain number of cows or goats or other resources. And anthropologists believe that this custom of a bride price emerged because the family who's giving away their daughter is losing a very valuable resource.
and they want the resources of the husband to replace the resources that they are losing when they lose a daughter.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았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주엔 고유의 전통과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00여 가구가 사는 제법 큰 마을인데요. 지난 봄 마을회관에선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보통 잔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주의 잔치에선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도 보이네요. 전체 돼지를 오늘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5마리. 어떻게 한 마리당 80kg인데 그래서 5마리가 400kg. 그 정도 해야 잔치집이 행사 먹지. 아니면 고기가 모자라. 여유 있게 고기가 남아야 잔치 행사가 되지. 아버지 손님들 아니? 어머니 손님인가? 오늘의 잔치 주인공은 내일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 대철 씨와 지연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식도요. 내일. 내일. 꽃가 올리고 하는 제주에선 결혼식 피로연가는 별도로 예식 전날 가문잔치라는 것을 엽니다. 원래 가문의 친척들만 모이는 잔치였지만 지금은 하객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자식들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동네 분들 모시고 그래 같이 음식이라도 맛있게 나눠서 먹자고 이렇게 힘들어도 하는 거지.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멀리 살거나 낮에는 시간 내기 어려운 하객을 배려하는 거죠. 이날 잔치엔 800명 이상의 하객이 다녀갔는데요. 신랑 신부는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시간을 쫓겨 신랑 신부와 얘기 나누기도 힘든 여느 결혼식 풍경과는 참 다르죠. 마을회관 옆에선 제주의 전통 윷놀이인 넋뚱배기가 한창인데요. 하객들도 잠깐 음식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잔치를 즐기다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축제 기분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쁜데 애써 와갖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라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제주의 독특한 결혼 풍습은 가문 잔치만이 아닙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 대철 씨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흥분되고 떨립니다. 신부의 모습도 참 곱죠? 모든 신부가 그렇겠지만 예로부터 제주의 신부는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부가 들어오면 그 옛날엔 보리밥 먹다가 그날은 잔치집 제삿날만 쌀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 들어오면 곰밥이라 해서 손바닥 받으면 계란 삶은 계란 반쪽에다가 쌀밥을 한 수저씩 떠줘.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육지에선 보통 신부집에서 신랑 집으로 예단을 보내지만 제주에선 그 반대입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판다고 말하기도 하죠. 아들은 하면 며느리 데려오는 그 옛날식으로 데려오는 거고 딸은 남의 집에 보내버리니까 파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제 아들 며느리 데려오려고 하면 돈을 줘요. 보통 지금은 1,500이라 해. 보통은 1,500. 조금 생각하면 2,000 이상. 예. 그리고 육지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예식비 같은 것도 다 반반 부담해. 근데 제주도는 예식도 전부 다 남자 측에서 다 내는 거. 뱃일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농사며 살림을 도맡아 했던 제주 여성은 생활력이 강하기로 유명하죠. 신부를 우대하는 제주의 결혼 풍습은 한 집안의 소중한 자산인 여성을 데려오는 데 대한
성의 표시였습니다. (1704년에) 쓰인 남한박물에도 이런 결혼 풍습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혼인날 사위될 사람이 가져온 음식의 양이 적으면 신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신랑이 신부 집에 충분한 대접을 해야 혼인이 성사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랑 측 가족이 여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통적인 신부때 관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을 굳이 하자면. 대개 이제 섬지방, 특히 제주도가 독특한 역사에서 여성들의 권한이 크고 여성들이 굉장히 억척스럽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뭐 그 물질이라고 뭐 바다에 들어가서 해녀들이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바깥 그 중요한 농촌 노동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랑 측에서 그런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그런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신부 값은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진 관습입니다. 일본의 민속사학자였던 무라야마 지준이 일제강점기에 쓴 조선사회 제도사엔 당시 신부값의 금액이 상당했고 돈이 없어 노동으로 신부값을 대신하는 예가 소개됐는데요. 결혼의 대가로 신부의 집에서 일해주는 남자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김유정의 봄봄 아닌가요? 맞아요. 봄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주인공인 나와 장래 배필인 점순이의 아버지 그리고 봉필 영감이 드자비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드자비를 하는 이유에는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품삯을 받지 않고 머슴 노릇을 하는 대릴사위입니다. 나는 어서 빨리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나를 계속해서 머슴으로 부리고 싶은 봉필 영감은 점순이의 작은 키를 핑계로 이 결혼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봄봄이 발표된 해가 1935년이니까 당시엔 대릴 사이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사회에서 대릴 사이는 주로 자기 부모의 지원이나 자신의 힘으로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진 것뿐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하층 계층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을 받아들였던 집안들은 주로 딸만 있거나 아들이 있어도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농촌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릴사위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나 계약관계로 성립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30년대 신문에는 대릴사위가 되어 무보수로 일했다가 신부나 신부 집의 변심으로 발생한 고소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80년이나 지났으니 그야말로 역사 속 얘기네요. 그렇죠.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대리사위였던 임재은 할아버지도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세요. 네. 95세인 할아버지의 삶은 소설 봄봄의 주인공과 닮았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 얼굴도 몰라요. 어려서 그때만 해도 어려서 저 영등포 거기서 만년필장사라고 대학생인가 뭐 그래서 너 이런 데 있으면은 나쁜 사람 되니까는 여기서 이 아저씨하고 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떨어진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떨어져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이제 내 사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산 거지. 21살이었던 1941년 할아버지는 당시 14살이었던 할머니 집에 대릴사위가 됐습니다. 3년 후 결혼했고 자손도 번창해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언제 찍은 거 생각도 안 나지. 옛날에 찍은 거니까는. 하지만 대릴사위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결혼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그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뒤릅질 않고 그냥 사위를 미워라 하고 남의 집으로만 떠도니까 뭐 이가 많죠. 이가 많으니까 그때 세월에 문 밖에서 이를 뚝뚝 죽이면서 어디서 거지 새끼를 들였나 보다고 이도 많다고 그러고 처먹기도 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어느 누구에다 그런 말을 할까. 왜 대리사를 데리고 사온 남의 시골을 갔다가 그렇게 천하게 그냥 그러는가 해서 내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속으로야 어른들이 어렵고 무서우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콩도 볶아서 저 일강문 안에가 바깥사랑 문이 있는데 그를 못 뒤물고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 문을 열고 거기다 뒤물어 줬다고 내가 그락도 깨물어 먹으라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영화체 하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생큐. 지금과는 달리 애정보다는 조건과 필요에 의해 결혼했던 시대. 1743년 작품인 윌리엄 호가스의 결혼 계약은 근세 유럽의 정략 결혼을 그리고 있는데요. 부유한 상인과 몰락한 귀족의 결혼 거래.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 없고 예비 신부는 오히려 다른 남자와 미러를 속삭이고 있죠. 이들에게 사랑은 감정의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They were the ones who said, no, it's much more important to marry our kids to somebody who has a title or somebody who can provide a dowry. And of course, among the peasants, especially, it was still very important to marry someone who was a hard worker, who had maybe family with connections at court or adjoining land. And so love was secondary there too. There was too much of a working relationship. 17세기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는 당시 결혼 세태를 풍자하며 애정은 결혼의 열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인류학적으로 그 다우얼이라는 그 지참금이라는 것은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반대로 그 신부떼를 지급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일반적인 가정 또 하층민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그 얘기는 하층민으로 가면 갈수록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을 데리고 오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또 아이를 낳아주는 뭐 이런 개념, 실질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두 집안의 어떤 신분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분적인 과실을 의미하는 그런 독특한 의미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던 결혼이 당사자들의 선택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Well, I think young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marry for love, and you've had love stories through the ages, but they were often frustrated. So it's not so much what sparked the desire to marry for love, but what made it possible to marry for love. 18세기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대중은 불합리한 제도와 구습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며 결혼의 가치관에도 혁명이 일어났죠.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began, both men and women began to move off the farm and into factory work. They came home with money, that's movable, divisible property. They no longer had to marry the boy next door in order to preserve their property. They no longer used marriage as a political device to make friends with their enemies. They didn't need marriage as a social device in order to get into certain clans and certain friendship connections. They could marry for love again. And so we are going back to the way we did it for millions of years, marrying for love. 19세기 후반 등장한 신여성도 결혼혁명에 한몫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자 울스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랑 없는 강제 결혼을 거부했죠. 서양화가 나혜석의 결혼도 파격적이었는데요. 부모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나혜석은 1920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전력이 있는 김우영과 결혼했죠. 18세기 이후 인류는 사랑에 기초한 결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결혼은 변화를 넘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혼은 조금 뜬구름 같은 느낌? 결혼할 때 아마 많이 만족감은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얼마나 있어 당신? 친구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친구. 결혼해가고 살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요 이제